지금 지진과 쓰나미가 문제가 아닙니다. 러시아 캄차카반도의 지진으로 인해 초비상이 걸렸던 일본. 하지만 지금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충격적인 발언이 일본 엘리트에게서 터져나왔습니다. 수십 년간 일본 전체가 숨겨놓았던 진짜 진실을 발견했다는 것인데요. 한국 앞에서는 동일본 대지진도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사무실이 난리가 났습니다. 긴급 문자를 받고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이미 선배들이 모든 모니터 앞에 붙어 있었습니다. 커피잔을 손에 든 채 굳어있는 사토 선배, 전화기를 귀에 대고 빠르게 뭔가를 메모하는 야마다 선배. 평소에는 온화하신 부장님의 얼굴이 그렇게 굳어있는 걸 본 적이 없었죠. 기상청 지진예보과에 입사한 지 1년이 막 넘은 저에게는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 처음이라 잔뜩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나고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끼며 자리에 앉으려는데 그때 야마다 선배가 저를 급하게 불렀죠. 그리고는 지금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빠르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규모 8.8 지진이 발생했다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심코 2011년을 떠올리고 말았죠. 저는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3월 11일 학교에서 돌아와 TV를 켜는 순간 봤죠. 무려 40m에 해당하는 거대한 쓰나미가 이와테현을 휩쓸어버리는 모습을요. 그 속에서 자동차들이 장난감처럼 떠내려갔고 건물은 부서졌으며 도망가는 사람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물길에 휩쓸려 사라져갔습니다. 다행히 어린 시절 제가 살던 집은 피해 지역과 멀어서 큰 피해는 없었지만 어머니와 아버지는 하루 종일 지인들에게 전화를 하느라 난리였어요. 다들 무사한지 확인하는 거였죠. 무려 1만 명이 넘는 사망자와 30만 명이 넘는 피난자가 발생한 대지진을 보면서 저는 무심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게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계기였죠. 어느새 전 온몸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야마다 선배가 냉혹하게 재촉했습니다. 그제서야 전 일본 연안 쓰나미 도달 예상 시각이나 피해 규모를 계산하기 위해 움직였죠. 손이 계속 떨려왔습니다. 마우스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이 평소보다 둔해진 것 같았죠. 하지만 실수할 수는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라도 잘못하면 대피령이 늦어진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잠깐으로 어마어마한 피해가 생길 겁니다. 모니터에 나타나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며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빨간색과 주황색으로 표시되는 쓰나미 예상 경로가 마치 거대한 촉수처럼 일본 열도를 향해 뻗어나가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쓰나미가 홋카이도 동부 해안에 도달하는 예상 시각은 약 오전 10시, 높이는 최대 3m로 추정되었습니다. 계산 결과가 나오자마자 사무실은 말 그대로 전쟁터처럼 바빠지기 시작했죠. 한쪽에서는 즉시 경보 발령을 준비했고 일부는 지자체 연락망을 가동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언론 브리핑 자료도 준비해야 했죠.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리고 프린터기가 쉬지 않고 돌아가며 각종 보고서를 뱉어내고 선배들이 각 지자체와 연락을 취하느라 목청을 높였죠. 그뿐만 아니라 한쪽에서는 각 기관의 자료를 받느라 팩스의 불이 꺼지질 않고 있었죠. 저는 그 와중에도 계속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봐, 계산에 오류가 있을까봐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거든요. 그러는 사이에 홋카이도를 시작으로 일본 북부 태평양 연안에서 서남부 규슈까지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내용과 함께 133개 지자체의 200만 명 대피령과 주의보가 발령되었죠. 이건 거의 도시 하나가 통째로 대피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됐죠. 각국 영사관에서 전화가 마치 폭탄 투하하듯 쏟아져 들어왔어요. 자국민들 안전이 걱정된다며 대피 권고 문의를 하는 거였죠. 홍콩, 싱가포르, 타이완, 태국. 어디서 이렇게 많은 전화가 오는 건지 전화 받는 직원들의 목소리가 점점 쉬어가는 게 들렸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점심시간쯤 되어서 뉴스를 확인해보니 홍콩의 항공사들이 일본 노선을 감축한다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홍콩 그레이터베이 항공이 센다이 노선을 주 4회에서 주 3회로, 도쿠시마 노선을 주 3회에서 주 2회로 줄인다는 거였어요.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도 일본 여행 자제 권고가 내려졌고요. 이유는 역시나 지금 일본이 위험하다는 거였죠. 솔직히 좀 서운했어요. 물론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건 이해하지만 마치 일본을 위험한 나라로만 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로 끝나질 않았습니다. 일명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지역들을 따라 산발적인 지진이 계속 보고되었거든요. 불의 고리라고 하면 전 세계 지진의 80에서 90%와 활화산 활동의 75%가 집중된 곳입니다. 그곳을 따라 5.9, 6.9, 6.3 마치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지진들을 보면서 등골이 서늘해졌죠. 당연히 그 불의 고리에는 일본이 위치했고요. 우리가 겨우 긴장을 푼 것은 저녁 8시가 넘어서였어요. 혹시 모르리를 대비해 다들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긴장이 풀려 책상에 푹 엎드렸을 때 믿기지 않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건 사토 선배였어요. 선배 역시 의자에 등을 기댄 채로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죠. 에이, 또 우리가 막아줘서 한국만 좋은 일 했네. 그러게 말이야. 이건 한국으로 가는 재해를 우리 일본이 막아주는 꼴이지. 다른 선배들도 하나둘씩 거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방패막이 역할을 하니까
한국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거야. 지진도 쓰나미도 다 우리가 먼저 맞아주고. 솔직히 이쯤이면 한국도 일본에 감사 인사라도 하러 와야 하는 거 아냐? 그런 말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히 한국이 일본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말은 굉장히 이상하게 들렸어요. 그냥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재해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익숙한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엉뚱한 상황에서 한국을 이야기하는 건 저희 부모님에게서 자주 본 모습이거든요. 그때마다 전 부모님이 한국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질투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했었죠. 그런데 그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런 일본 바로 옆에 있는데 내내 조용할 리가 있나요? 서울이 도쿄에서 겨우 1200km 떨어진 곳이에요. 비행기로 1시간 반 거리죠. 똑같은 극동아시아에 있는데 한국만 지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한국도 분명히 지진으로 고생하고 있을 거야. 선배들이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솔직히 저는 선배들이 한국을 너무 미워한다고 생각했어요. 1년차 신입이 보기에는 좀 유치해 보이기도 했죠. 그런데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건 얼마 뒤의 일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데이터는 물론이고 일본 전체가 숨겨놓았던 진짜 진실을 그렇게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거려. 그건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 사건이었죠. 다음날 아침 저는 다시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캄차카 지진의 여파를 분석하고 후속 지진 가능성을 검토하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컴퓨터를 켜는데 어제의 그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한국만 좋은 일을 한다는 선배들의 그 말이요. 솔직히 처음엔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하루 종일 긴장한 상태에서 일한 후의 푸념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기상청에서 일하는 사람치고 뭔가 과학적이지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감정보다는 데이터로 판단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과서적인 지식으로는 한국이 안전지대에 있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실제 지표를 보지 않았으니 어떤지는 알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동안에는 굳이 다른 나라의 상황을 살펴볼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점심시간 몰래 한국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들이 한국을 미워하는 건 그냥 편견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국 기상청 홈페이지에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클릭했어요. 우리나라 기상청 홈페이지와 비슷한 구조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국 기상청 홈페이지의 지진정보 페이지가 우리나라 것보다 훨씬 간소했어요. 저희들은 지진 상황을 언제든지 볼 수 있게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관련 버튼을 놓아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전국의 날씨를 가장 중점으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지진 관련 내용은 누가 봐도 구석에 의무적으로 놓아뒀을 뿐이었어요. 마치 한국에서는 지진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무려 1년이었어요. 한국에서 1년 동안 일어나는 지진 횟수는 고작 73회에 불과했습니다. 이건 1년에 1500회 이상 지진이 일어나는 일본을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차이였어요. 한국의 1년보다 일본이 한 달 동안 겪는 지진이 더 많았으니까요. 솔직히 자료를 잘못 찾은 줄 알았습니다. 바로 옆 나라인데 이 정도 차이는 너무한 수준이었어요. 이건 마치 다른 대륙에 있는 나라들을 비교해 놓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고작 2시간 거리의 옆 나라였죠. 더 충격적인 건 지진 피해 규모였어요. 일본 근현대 지진 피해 기록을 쭉 훑어보니까 정말 끔찍했거든요. 숫자들이 제 눈을 때렸어요. 1923년 간토 대지진 때는 사망자만 10만 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도쿄 전체는 불바다가 되었고 수많은 건물들이 무너졌죠. 1995년 고베 대지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는 사망자 7,000명 가까이 나왔고 부상자만 44,000여 명이었습니다. 이재민도 30만 명이 나왔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는 상황이 더 안 좋았습니다. 도리어 사망자는 더 늘어서 1만 6천 명에 가까웠고 실종자만 수천 명이 나왔습니다. 이때는 거대한 쓰나미와 원전 사고까지 발생하며 당장이라도 일본이 망할 것만 같았죠.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한국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근현대 가장 큰 피해를 낸 지진인 2017년 포항 지진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것도 부상자 135명에 그쳤죠. 사망자가 아닌 부상자 수치가 135명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서울과 도쿄가 겨우 1200km 떨어진 곳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건가요? 마치 일본은 지진의 저주를 받은 나라이고 한국은 축복받은 나라인 것 같았어요. 솔직히 그 내용을 보는데 선배들이 왜 한국을 향해 날카롭게 말하는지 이해가 될 정도였습니다. 솔직히 부러웠어요. 아니, 정말 부러웠어요. 엄청나게 부러웠어요. 한국 기상청 직원들은 얼마나 편할까요? 우리처럼 매일 지진 데이터를 보면서 가슴 졸일 필요가 없겠죠. 한국 국민들 또한 일상 속에서 당연하게 지진 걱정을 해본 적도 없을 겁니다. 제가 무심코 한숨을 내쉬었을 때 때마침 야마다 선배가 제 뒤로 다가왔습니다. 뭐야?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 그러면서 제 화면을 들여다보았죠. 선배는 제가 한국 자료를 본 것을 확인하더니 곧 무섭도록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당장 선배가 절 혼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느낌상 선배들에게 한국은 금기어라는 것을 눈치채기도 했고 아무리 점심시간이라고는 해도 회사에서 딴짓을 했다는 기분을 떨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야마다 선배가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대놓고 혀를 차면서 이거 봐. 이렇다니까. 한국은 항상 운이 좋았어. 자연재해도 적고 지리적으로도 유리하고 특히 바다 건너 밀려오는 지진 여파도 일본이 막아주잖아? 그런데도 매년 일본에게 사과하라느니 이상한 주장이나 하고 말이야. 아무런 내용도 없이 무작정 사과하라는데 대체 뭘 말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다니까. 아무튼 한국은 좀 뻔뻔해. 선배 목소리에 약간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뭔가 이 주제 자체를 불쾌해하는 것 같았죠. 너무 한국을 싫어하니까 저는 괜히 한국 편을 들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지진이 적은 건 참 부럽다. 최소한 일은 적게 할 거 아니냐고 웃었죠. 그런데 이런 제 어설픈 노력은 최악의 행동이었습니다. 선배가 저를 보며 비웃었거든요. 한국의 지진은 적은 건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저 수치를 너무 믿지도 마. 저 수치가 정말 맞겠어? 한국은 뭐든지 자기들이 최고라고 홍보하는 걸 좋아하잖아. 실제로는 저 수치보다 더 많을걸? 하지만 저 말은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일단 방금 전에 스스로 했던 말과도 모순되고 있었고 한국이 굳이 그런 자료를 조작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숫자를 적게 표시한다고 누가 상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본 자료는 미국 지질조사국이나 유럽 지중해지진센터 같은 곳에서 나온 국제자료였어요. 선배가 저를 보며 적당히 하라며 손짓하고 떠난 후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무심코 한국 자연재해 피해 통계를 검색해버린 거였죠. 검색하는 순간 아차 싶긴 했습니다. 귀한 점심시간을 다 날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얼른 화면을 꺼버리려고 했죠. 그런데 순간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분명 한국 자료를 검색했는데 자꾸 다른 단어들이 자꾸 눈에 띄더라고요. 특히 전쟁이란 단어가 이질적으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검색어를 잘못 쳤나 싶었어요. 자연재해를 찾고 있는데 왜 전쟁이 나오는 거지? 알고리즘이 이상한가? 하고 생각했죠. 저는 홀린 듯이 이번에는 한국 역사상 최대 재난이라고 다시 검색해봤죠. 비슷하지만 조금 느낌이 다른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1위가 태풍도, 지진도, 홍수도 아니었어요. 한국전쟁이었어요. 그건 청년에 일어난 북한과 남한의 전쟁이었습니다. 3년간의 전쟁으로 남북한 총 300만 명에 이르는 사상자가 나왔다고 했죠. 당시 서울 인구만 170만 명에서 64만 명으로 반토막이 난 전쟁이었습니다. 전 어마어마한 수치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겪은 일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일제강점기였어요. 일제강점기. 이건 제게 굉장히 낯선 단어였습니다. 어쩌면 외국어로 검색한 탓일지도 모르죠. 학교에서 배울 때는 조선 통치 시기, 일본이 조선을 근대화시켜준 시기라고 배웠거든요. 철도 건설하고 학교 세우고 병원 만들고 글자로 알려주었다고 배웠죠. 전체적으로는 한국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강제징용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강제징용이 뭐지?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까 정말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일본 본토로 끌려간 조선인들이 광산에서 군수공장에서 탄광에서 노예처럼 일했다는 거예요. 하루 12시간씩 일해도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탈출하려고 하면 잡혀서 더 심한 일을 당했다고 하고요. 심지어 일부는 죽을 때까지 일해야 했다는 거예요.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조상들이 그런 일을 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일본은 예의 바른 나라잖아요. 무사도 정신이 있는 나라고요. 그런데 자료를 더 찾아보니까 그 내용은 참혹 그 자체였습니다. 일본은 독립사상을 가진 한국인이나 일본 당국에 공손하지 않은 사람들을 연행해 재판도 없이 장량 감금하거나 심한 경우 하루 80대까지의 잔혹한 태형을 가했습니다. 태형은 단순한 체벌 수준을 넘어서 피부가 찢겨나가고 근육이 손상되고 골절까지 일어날 수 있는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형벌을 받은 한국인들은 사망하거나 평생 불구자가 되는 사례가 속출했겠죠. 그뿐만 아니라 글자를 알려준 게 아니라 본래 한국인들의 말을 빼앗은 거였고 각종 건설은 도리어 강제노동으로 이루어진 거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고문과 억압, 학살 등이 일어났죠. 그뿐만 아니라 위안부라는 단어도 처음 알았어요. 이것도 학교에서는 자세히 안 가르쳐줬거든요. 실제로는 어린 소녀들까지 강제로 끌고 가서 차마 말할 수 없는 일들을 시켰다는 부분에서는 소름까지 돋았습니다. 12살, 13살 아이들까지요.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 나이는 아직 초등학교에 다닐 나이인데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한국과 해외 자료를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조상들이 한 일인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 고작 이것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임진왜란, 정유재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역시 일본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이때 한국은 인구가 30%나 감소했다는 내용이 있었죠. 7년 동안의 전쟁으로 농지가 파괴된 것은 물론이었고요. 이건 나라 전체가 황폐화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그 어디에서도 한국이 그대로 무너졌다는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은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의 장수였던 이순신이 고작 13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 함대를 이겼다는 내용이었죠. 솔직히 이건 거짓말이라는 걸 바로 알아챘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배운 이순신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희는 그 당시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출병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순신이란 이름은 조선의 수군 그리고 거북선의 개발자 정도로만 배우고 넘어갔죠. 몇몇 사건도 고작해야 일부회전에서 조선이 승리해 일본군이 고립했다는 정도로 다루고 말았고요. 그래서 저는 대체 한국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어디서 나왔나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한국에서 명량대첩이라고 명명된 그 일은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난중일기, 선조실록, 열여실기술, 난중잠록 등 그 흔적도 너무나 많았죠. 부정하는 게 바보일 정도였습니다. 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지? 한국의 오랜 역사에서 일본에 침략당한 숫자만 700회 이상이라는 글에서는 저는 한국인들의 끈질김의 무서움까지 느껴지고 말았죠. 저 말은 다른 나라까지 합하면 한국은 한 번도 조용한 시절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고난을 겪고도 단 한 번도 굴복하지 않았던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기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완전히 황폐화가 되었던 한국말이죠.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도 한국이 다시 일어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당시 한국의 수준은 아프리카보다 못한 수준이었죠. 그런데 고작 몇십 년 만에 세계 14위의 나라가 된 겁니다. GDP만 1300배 상승한 수준이었죠. 70년 만에 1300배 성장이라니. 경제학 교과서에 나올 만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현재 군사력으로 봐도 이미 한국은 일본을 넘어선 지 오래였습니다. 전쟁 때문에 세계 최빈국이 되었던 한국이 이제는 군사력으로 세계 5위로 올라선 거였죠. 한국의 행동은 마치 불사조와 같았어요. 절대 꺼지지 않고 고난에서 새로이 피어나고 태어나는 불사조 말이에요. 이쯤 되니까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한국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차라리 선배들처럼 아무것도 모른 상태가 더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화가 나고 있었습니다. 대체 왜 학교에서는 이런 걸 제대로 안 가르쳐줬던 걸까요? 최소한 일본이 깊숙하게 관여했던 내용이라면 제대로 가르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 이 내용들을 제대로 배운 기억이 없었어요. 일제강점기도 일본이 한국인들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도 모르죠. 그 당시는 저희에게 그저 일본 통치 시절로 한국을 도리어 근대화시켜준 시기였을 뿐이었습니다. 저야 커가면서 한국 문화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 내용을 크게 신경 쓰지는 않지만 저희 아버지의 경우에는 지금도 때때로 버릇없는 한국인들이라는 표현을 쓰시곤 했죠. 이제서야 전 저와 아버지의 차이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깜짝 놀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뭘 또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 전 얼마나 놀랐는지 거의 펄쩍 뛴 것 같아요. 제 뒤에는 야마다 선배가 와 있었습니다. 전 얼른 모니터를 끄려고 했지만 벌써 야마다 선배가 제 모니터 화면을 살펴보고 있었죠. 뭐야? 갑자기 웬 한국사야? 저는 이상할 정도로 이걸 빨리 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호기심에 찾아본 거라고 말하며 얼른 화면을 끄려고 했죠. 하지만 야마다 선배가 막아서며 또 다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선배는 아예 본격적으로 일본어로 번역된 해외 사이트를 둘러보며 기묘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런 걸 왜 찾아보고 있어? 업무와 관련 없잖아. 점심시간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봐도 되는 건 아니야. 선배 목소리에 약간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순간 전 속으로 하고 싶은 말이 많았습니다. 일단 제가 배운 역사가 한국과 너무 다르다. 뭔가 이상하다는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죠. 그런데 그때 선배가 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봐, 역사라는 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거야. 특히 한국 쪽 자료는 당연히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쓰여 있을 거고 피해자 의식에 빠져서 과장한 부분도 많을 거야. 한국인들 말하는 거 봐. 누가 보면 우리가 범죄자라도 되는 줄 알겠어. 저는 순간 반박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선배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그만, 여기가 네 집이야? 이건 회사에 있는 예의가 아니잖아? 정할 게 없으면 남은 일이나 해. 쓸데없는 건 그만두고. 그렇게 선배가 말하고 떠났지만 전 도리어 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는 동안에도 캄차카반도 지진으로 인해 여파가 계속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지진이 감지되면서 저희들은 단 한시도 쉴 수가 없었죠. 그러던 중 저는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같은 팀에 일하고 있는 동료 사사키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일만 마무리되면 이번 여름에는 꼭 한국으로 휴가를 갈 거라는 말이었죠. 어제 오늘 한국을 주제로 한참 예민해져 있던 저는 그 소리에 저도 모르게 불쑥 말을 걸고 말았습니다. 왜 하필 한국으로 가요? 말하고 나서 아차했어요. 굉장히 12조처럼 들릴 수 있는 말이었으니까요. 사사키 역시 그렇게 받아들인 게 분명했습니다. 저를 굉장히 찝찝하게 바라보면서 친구가 한국에서 유학 중이라고 말해왔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휴가를 일본에서 보내봤자 직업상 또 다른 지진이 일어날까 예민해지될 뻔하니까 한국에 가서 걱정 없이 쉬겠다는 거였죠. 그 말에는 당연히 한국은 안전하다는 믿음이 깔려 있었습니다. 불과 이틀 전이었다면 전 사사키의 말에 기분 나빠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이 번뜩이면서 지나갔죠. 그건 바로 저 역시 한국에 직접 가서 한국을 직접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사키와는 완전히 다른 이유였습니다. 사사키는 안전한 곳에서 편하게 쉬려고 가고 싶어 하지만 저는 제대로 알고 싶어서 가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곧 문제가 생기고 말았죠. 이번에는 러시아에서 화산 폭발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또다시 일본으로 오는 태풍까지 관측되었죠. 태풍과 폭염이 마치 저승사자처럼 차례차례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마치 누군가 일본만 집요하게 괴롭히는 듯한 기분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못지않게 무서운 재난이 또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재난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라는 거려. 한동안 계속 바쁠 예정이라 어쩌면 여름 안에 한국을 못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꼭 한국을 들려보고 싶습니다. 더 이상 인위적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미래의 아이들도 잘못된 지식을 물려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 첫 번째로 제가 먼저 스스로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을 온몸으로 살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다양한 생각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주톡톡이었습니다.